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24일 정부의 고용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몇 년 새 실업률 상승 이유의 하나로 인건비를 지목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책에 그 구체적 방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실업률은 4%, 금융위기 여파로 4.2%를 찍었던 2010년 1분기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처럼 실업률이 가파르게 오른 데 대해 노동 수요 축소의 영향이 크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에 건설 경기 급락, 여기에 전반적 노동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노동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노동비용 상승 요인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이 지목됐습니다. 임금 또는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되어 실업자들의 산업 간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24일 내놓기로 한 대책에는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혁신 성장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업들이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대책도 일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유류세냐 그게 들어 포함되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고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 방안이 절실한 정부. 이번 대책에 노동 수요 감소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죠. 조선업 불황으로 부산과 경남 거제에서는 지역 경제까지 침체가 됐습니다. 후발 경쟁국의 추격도 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우리 조선업계는 2016년 수주절벽의 위기에까지 놓였습니다. 올해 들어 세계 발주량 회복세로 국내 조선사의 수주 비중도 서서히 늘었지만 여전히 조선업계는 불황의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실제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 기자재 업체가 경영 위기를 겪었고 경남 거제와 통영의 실업률은 전국 시군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다 중국과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 정부는 이에 따라 조선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수주도 새로 보고 대안도 이렇게 가지신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금융기관들 또 여러 가지와 함께 협력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랜 불황에 신용 등급이 낮은 데다 친환경 설비는 제품 단가가 높고 새로 형성된 시장인 탓에 금융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금융당국도 이미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우리 조선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과 구조조정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국의 지원뿐 아니라 우리 조선업체들이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는 자체적인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 현장 500여 곳의 사업주를 입건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55층 높이에서 안전작업 발판이 떨어져 근로자 4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LCT 건설 현장 추락사고. 경찰 수사 결과 구조물을 지탱하는 고정장치가 부실하게 설치됐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는 107명. 이 중 31명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가설되는 구조물인 비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제대로 된 안전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 764곳을 감독한 결과 전체의 76%인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221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고용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장은 안전난간 미설치와 개구부 방치 등으로 13일 동안 전면 작업 중지 조처가 내려졌고, 대구 수성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도 계단 안전난간과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7일간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515곳의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158곳에는 총 3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집배원 2,000명 증원 등 대책이 추진됩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평균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무려 982시간 더 긴 겁니다. 추진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해 정규직 2,000명 증원을 비롯해 토요근무 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노력,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7대 정책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로 합법적 파업에 제동이 걸린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법인 분리 결정에 맞서 오는 26일부터 간부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간부 파업에는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등 240여 명이 참여하며 노조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낸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법인 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 교섭을 더하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두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시끄럽습니다. 한 번이라도 집을 가진 적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70개 의견 대부분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집을 처분하고 준비하다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불만부터 정부 정책을 믿었다가 허탈하게 됐다는 하소연도 담겼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법률안 입법 예고에 의견을 다는 일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무주택 세대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처분하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살만한 집이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처분해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신혼부부만 이제 무주택 기간이 없어서 모집 공고일 당시에만 승급하면 되니까 닥쳐서 이제 이거를 처분하고 진짜 무주택자 앞에 줘야 된다는 거죠. 신혼부부들이 소규모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 등으로 옮겨가는 점을 감안하면 가혹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은 정책,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마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나 배신감을 느낍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이달 말 은행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DSR 규제가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도 도입됩니다. 일단 시범 운용을 한다지만 그만큼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가게나 임대사업용 대출을 받기 한층 어려워집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 새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즉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DSR 규제를 관리 지표화하는데 사실상 의무 준수 규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연간 소득 산정 때는 저축은행 여전사의 영업 특성을 감안해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의 80%, 5천만 원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동안 부채로 잡지 않았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이달 31일부터 부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상환 방식에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4년 동안 나눠 상환한 것으로 가정해 DSR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렸다면 2,500만 원이 DSR 계산에 빚으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햇살론, 세이망홀씨 등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대출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규제가 새로 도입돼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RTI 예외 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3명 가운데 1명은 2년 동안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연간 처분 가능 소득의 2배가 넘는 가구는 32.9%에 달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부채 비율은 240% 이상인 가구가 전체 대출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3.2%에서 지난해 27.6%로 늘었습니다. 요즘 유통업계에선 사람이 없는 무인 시스템이 최대 화두입니다.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된 사물 인터넷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다 보니 각종 이색 자판기들도 나왔는데요. 단순히 음료를 넘어 신선한 한우까지 자판기로 파는 현장을 정인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골목에 위치한 한 꽃 자판기입니다. 다른 자판기처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에 70여 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를 뽑아봤는데 생활을 약품 처리에 시들지 않게 만든 꽃입니다. 인근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 길에서 쉽게 되게 발견되던데 신기했어요. 따로 이렇게 시간 들여서 꽃집 갈 필요 없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많은 서울 중심가의 한 건물 안에 들어선 이른바 한우 자판기입니다. 돼지부터 소까지 손으로 고기 하나를 집어 결제만 하면 신선도가 관리된 제품이 나옵니다. 가격은 사물인터넷 IoT 기술로 실시간 조정되고 유통비용이 줄어 20%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유통망이 촘촘하지 않은 탓에 아직 매출 성적은 좋지 않지만 올해 안까지 품목과 크기를 바꿔 자판기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구이용 제품 위주로 저희가 상품 컨셉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설치는 대형 건물들, 직장인이 많은 대형 건물이나 365 코너 올해 한 50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이 없는 무인 편의점에 이어 자판기형 편의점까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발판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무인 열풍이 불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이색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18일 5만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사업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 건데요. 생존권 침해와 집단 이기주의를 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카풀 논란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얼마 전부터 카풀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택시업계도 반발이 거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의 교통 서비스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6일부터 카풀 서비스인 카카오틱 카풀 기사용 앱을 출시하며 운전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 카카오틱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아직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운전자 모집을 시작하며 택시업계에서 카풀 서비스 반대 집회에 나선 겁니다.
네, 사실 이름은 카풀 서비스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버나 그랩과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세계 1위 승차 공유 기업인 우버는 2013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공유 서비스가 가능한 우버X를 우리나라에 출시했지만 택시 면허가 없는 유사 콜택시라는 이유로 위법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반면 카풀 서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를 내세워 일부 국내 스타트업 사이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체인 이 럭시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에도 카풀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독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택시 업계에 따르면 기존의 카풀 서비스는 그야말로 같은 방향의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형태였지만 이 카카오라는 대기업에서 카풀 서비스를 실시하면 이를 이용해 전문적으로 카풀 서비스에 뛰어드는 일반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반대 이유입니다. 카풀 앱은 일반 운전자가 운행을 하다 보니 가격 면에서도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카카오틱 카풀의 경우 택시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때 수익의 20%는 카카오 모빌리티 측이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수수료를 가져가더라도 운전자는 당초 예정되었던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용자는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특히 택시가 잘 안 잡히는 바쁜 출퇴근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에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택시업계 입장에선 대기업에서 출시하는 카풀 앱 서비스가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네, 반응은 찬반이 모두 팽팽합니다. 이 카풀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로 인해 택시 이용 횟수가 줄어들며 택시기사의 수입 감소, 택시 면허비 폭락 등을 우려하며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쪽에선 지금까지 택시의 승차 거부,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선 카풀과 같은 대안적인 서비스가 나와 환영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와 이와 관련한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낡은 규제에 막혀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카풀 도입 찬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출퇴근 시간대만 카풀이 가능하다면 이 택시 수요가 부족한 시간대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카풀 서비스 도입을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출퇴근 시간의 기준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1호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자가용의 승차 공유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의 범위, 하루 운행 횟수 등을 놓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유연근무제의 출퇴근 시간 범위까지 놓고 본다면 사실상 카풀 서비스는 24시간 가능할 수도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토부에선 이 출퇴근 시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내놓고 있지 않아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업계 사이에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보다 명확한 기준만 있었어도 지금과 같은 갈등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카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공유 경제와 관련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의 공유 경제에 대한 입장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 기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도시에서 하면 내국인 손님은 못 받고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화기나 화재 감지 기기, 가구원 중 외국어 능통자가 있어야 하는 등의 각종 규제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에어비앤비 측은 얼마 전부터 내국인들도 숙박 공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는데요. 여론 역시 공유 경제에 대해 규제냐 혁신이냐를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생존권과 혁신의 갈림길에서 공유 경제는 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이 공유 경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현명하게 기존 분야의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의 간극을 잘 조절하느냐. 이에 따라 공유 경제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지 혁신의 성장판이 될지가 판가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